네, 안녕하세요. 2019년 철학과 굴뚝청소부 미셸 푸코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지금 이 인트로만 몇 번 찍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트로가 뭐 따로 준비해서 그런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강의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의외로 이제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푸코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번 읽었고, 또 추가적인 자료들도 좀 찾아 읽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두 주 쉬고 다시 하려니까 확실히 막 중구난방이 돼서 지금 막 쏟다가 15분짜리 했던 거 다시 다 날리고 다시 새로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푸코한테 어떤 면에서 반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미셸 푸코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가장 인상 깊은 어떤 모습이라면, 푸코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 혹은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 비정상적이지도 않다라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의 어떤 이 경계선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 어떤 권력이 숨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 그게 푸코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푸코의 연구 덕분에 그렇구나, 내가 사실은 일상에서 이렇게 뭔가 좀 그게 어떤 구조주의적 측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뭔가 자유롭게 인식하고 자유롭게 생각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권력 체계 안에서 내가 그런 방향성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때서야 어떤 약자, 그때서야 어떤 소수자, 그때서야 어떤 타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쨌든 이 미셸 푸코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본문으로 삼아서 일단 최대한 그 순서대로 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푸코, 경계 허물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문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당연했던 그 경계선을 이제 푸코가 허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니체란 말을 왜 써놨냐면, 푸코가 실제로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푸코가 니체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푸코의 연구 시기는 1기, 2기, 3기 정도로 이 책에서는 나누고 있어요. 물론 진짜 크게 보면은 여기는 같은 시기고 여기가 굉장히 좀 다른 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물결을 쳐놨는데, 푸코를 좀 푸코답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푸코의 어떤 매력은 사실 이 1번과 2번 이쪽 부분에서 고고학과 계보학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연구 단계에서 푸코의 어떤 주저인 광기 역사와 말가사물, 그리고 이제 감시와 처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코 말기에 성의 역사 1, 2, 3를 쓰게 되는데, 성의 역사 2권, 3권이 이제 이 권력과 자아라는 주제로 전개가 되죠. 물론 이제 이 푸코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푸코는 에이즈 환자였고, 에이즈 환자로서 에이즈는 합병증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푸코의 연구는 어떤 이제 완전하게 완성됐다, 본인의 이제 말기 어떤 견해가 어떤 방향으로 틀었는지 정도까지는 보여지지만, 그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종결했다기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종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죠. 사실 이제 푸코는 동성연애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방성을 좀 갖고 좀 다른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당연히 푸코가 있었던 시점에서도 푸코의 어떤 동성연애라는 그 부분 자체가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겠죠. 즉, 푸코 스스로가 타자였고 푸코 스스로가 소수자의 목소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평생의 어떤 연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사실 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나의 어떤 위치가 어디에 있고, 사실 근데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규정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제 본인의 어떤 1인칭적 관점에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푸코의 어떤 이 고고학적 방법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상세하게 넘어갈 거예요. 여기 책에서 보면 일단 이 시기에 그는 정신병리학이나 생리학, 그러니까 광기 역사나 병원의 탄생,
혹은 생물학, 정치, 경제학, 언어학 등의 인문과학, 이게 이제 말과 사물에서 드러나요. 다양한 지식을 둘러싼 관계들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푸코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레비스트로스 하면 어떤 인류학적인 부분이고 락강이면 어쨌든 정신분석의 어떤 계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소시르 하면 언어학 이렇게요. 근데 이제 푸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경계 허물기의 철학자인 만큼 이 학문적 분야도 좀 방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병리학, 그 광기 역사에서 드러내고 있고, 생리학이라는 건 병원의 탄생에서, 그리고 생물학, 정치경제학, 언어학 등 인문과학은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지식을 둘러싼 관계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고, 특히 당시 혹은 지금 진리요 과학이라고 평가되는 지식에 의해 가려진 침묵의 소리를 듣는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 소리가 어떻게 해서 침묵 속에 갇히게 되었나를 연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와 과학의 이름으로, 그죠? 그런 지식에 의해서 가려진 침묵의 소리, 그 소리가 어떻게 해서 침묵 속에 또 갇히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 푸코의 연구 방법론이죠. 침묵하는 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문학이나 미술 등 다양한 문화적 유물, 이게 고고학이잖아요. 고고학은 유물을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문 개개열의 그런 유물을 통해서 과학이나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잊혀진 과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점, 그런 자신의 작업을 고고학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고학적 탐구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과 진리,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바로 그게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를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과학사 혹은 역사, 뭐 미술사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규정을 하게 된 그 원리를 오히려 찾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걸 누가 이렇게 형성한 걸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진리를 이렇게 기준 삼은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니체의 방법론과 되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니체도 우리가 뭐가 기억나요? 관점주의 기억나잖아요. 예.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누가 규정했는가? 그러니까 선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선과 악을 누가 나눴는가? 어떤 권력이 나눴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계보학적 연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담론의 질서에서 시작해서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 1에 이르는 시기로 계보학이라는 이름으로 요약되는 시기다. 계보학이란 모든 것들에서 가치와 권력 의지를 찾아내는 작업이며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니체의 연구 방법론이기도 한 거예요. 이 계보학. 니체의 계보학적 연구를 딴 거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를 찾는 거예요. 대체 이 안에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가? 형벌과 감옥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감시의 처벌이죠. 형벌이나 감옥 역사를 통해서 혹은 성이나 성욕에 대한 담론과 장치들을 통해서, 이게 성의 역사죠. 예, 그것들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을 드러내고 그 권력의 효과를 분석하는 게 바로 이 2기의 푸코가 주로 했던 작업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1기와 2기는 얼핏 보면 잘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고고학이나 계보학이나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고고학은 일단은 아까 유물을 탐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어떤 학문들의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과연 그 학문이 어떻게 파생되게 됐는지, 어떻게 이제 이게 구성되게 됐는지를 1차적으로 살펴보는 관계였다면, 이제 이 계보학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니체의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근데 그 안에 어떤 권력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걸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계속 보면서도 다른 책에서도 봐도 그렇다고 이 고고학과 계보학을 굉장히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딱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푸코 말년의 역사에서, 말년에서는 성의 역사 2와 3에서 권력과 자아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쾌락의 활용을 통해 어떻게 자아를 구성하는지, 자기 배려의 어떤 기술을 통해 자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연구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읽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마무리할 때 추가로 다른 책에서 읽은 부분으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묵의 소리 고고학 들어가 보죠. 1기입니다. 침묵의 소리 고고학 편. 자, 푸코의 사상 전반을 특징 짓는 가장 커다란 기획은 정상과 비정상, 동일자와 타자,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기와 3기는 좀 지우고요. 1기를 좀 더 추적해 보죠. 자, 그래서 자, 경계 허물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야, 정상은 뭐고 비정상은 뭐야? 이런 거죠. 그리고 동일자와 타자, 동일자와 타자의 어떤 구분, 비난,
우리가 보통 내부와 어떤 외부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를 허무는 것. 이 경계를 허무는 게 푸코의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 동일자와 타자. 그죠? 그리고 내부와 외부. 예컨대 과학이라고 간주된 것과 비과학이라고 간주되는 것의 경계는 무엇인가? 정상인과 아직 정상인 아닌 자들 사이에 가로지르는 경계는 또 무엇이고, 이성과 비이성을 가르는 경계.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게 일단 푸코의 기획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부이자 정상과 동일시될 수 있는 동일자와 거기에 동일시될 수 없게 배제되어야 될 타자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푸코는 허물려고 한다. 여기서 이제 푸코가 쓰고 있는 결국 이 타자성, 타자라고 써 있잖아요. 푸코는 결국은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새롭게 보는 거죠. 즉 이거는 락강이 얘기했던 타자와는 오히려 좀 달라요. 락강의 타자는 뭐였죠? 락강의 타자 우리 뭐예요? 이런 거죠.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때의 그 타자라는 건 되려 뭐예요? 사회적인 어떤 대타자거든요. 사회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 부모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이죠. 락강이 말했던 타자성이라는 건 되려 어떤 권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방식이라면 푸코의 타자는 오히려 뭐예요? 억압된 자예요. 억압된 자고 배제된 자로서의 타자죠. 그러니까 같은 타자여도 여러분 이 타자라는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와 락강의 타자 개념은 이렇게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진규 교수님도 일부러 용어 정리를 좀 해줬어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 락강에게 이 타자라는 건 기존의 질서를 집약하고 있는 자아 외부의 구조로서 푸코의 용어에서는 차라리 뭐에 가깝다? 이 동일자에 가깝다. 동일자와 타자 할 때. 그래서 락강의 타자는 오히려 푸코의 동일자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푸코를 배우고 있으니까 푸코에서 다루고 있는 타자성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광인은 뭡니까? 미친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정상인과 어떻게 다르며 양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구획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조커, 영화 조커도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조커도 사실은 일종의 조현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음성이 들리고 헛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적으로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전혀. 물론 사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조커도 격리되고 갇혔던 경험이 있고 그 조커를 상담가가 제대로 상담을 해주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격리되거나 사회에 나와도 적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조커가 어떻게 이제 악당 조커로 변하게 되는지를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푸코는 그 정신병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정신병이냐라고 할 때 푸코의 기획은 사실은 여러 학문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라는 게 모든 학문에 다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분과들을 찾아가지고 푸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장 깨기 하듯이 깨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애매한 거예요. 뭐가 미친 거고 뭐가 미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은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 있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우리 이럴 수 있죠. 가장 쉬운 기분이 뭐예요? 에이, 나는 정신과 진단을 안 받았는 걸. 나는 정신병을 간 적이 없어. 나는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여러분 현실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헷가닥 갈 때 있지 않아요? 뭔가 물론 행동하진 않았어. 물론 누군가를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때문에 폭발할 때가 있고 거꾸로 부모의 억압 때문에 폭발하는 자녀가 있고 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폭발하는 자녀가 있고 회사 직원 때문에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누구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잠재적인 어떤 살인의 어떤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성욕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폭력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죠.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크다라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단 지금은 범죄자보다 일단 우리가 정신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은 뭐예요? 권위죠, 권위. 의사가 권위 있게 진단해 줄 때 그 진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진단하는 의사는 그걸 미치지 않았는가? 예.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푸코는 바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잭 니콜슨 진짜 옛날 영화, 너무 고리장 영화여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알겠죠? 저는 차라리 그쵸, 조커를 보라고 하고 싶었네요. 그래서 영화 조커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더라도 사실상 조커만 나쁜가요? 그러니까 그 조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악당으로 딱 각성하고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이제 혼란의 어떤 부분들이 생겨요. 성과학의 기준도 정말 애매하면서 오히려 니체적인 어떤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영화 조커에서 봐도 조커 말고도 우리가 말하는 누구예요? 그 냉정하게 환자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서 상담하고 있는 여자 상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선한가요? 예.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이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자잖아요. 오히려 그 권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하는 자. 자, 봐요. 상담가. 그죠? 그 환자라고 환자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환자의 목소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 이게 환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런 어떤 주체와 대상의 어떤 관계, 그죠? 이 사람들이 지정한 그 자리에 환자들을 항상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죠, 사실상.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정상인가? 예.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결국 판단은 병원과 의사가 한다. 누가 미쳤는가라고 했을 때 병원과 의사가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치료를 받고는 정작 오히려 우리는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불능의 더 큰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계속 주는 그 약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약으로 정신병원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부금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알겠죠? 결국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뭔가 확고한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정말로 정신병원은 정말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죠? 이런 애매함이 있다는 거예요. 푸코는 이런 식의 매우 심술궂은 질문을 통해서 정상인과 광인 사이의 경계가 과학과 진리가 보증해주는 확실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경계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믿어요? 규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어떤 이 규정에 대한 나름대로 맹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맹점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의사가 얘기했으니, 의사가 진단했으니 이건 사실이고 이건 진리야라는 일종의 믿음이죠. 자, 요컨대 그래서 이제 경계를 허물면서 동일자의 외부, 정상인의 외부에 대해 사고하고자 합니다. 정상인의 관점에서 광인을 사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광인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정상인의 관점, 정상인이란 환상을 파기하는 거죠. 정상인 그 자체에 대한 환상을 파기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광인의 목소리를, 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동일자에 의해 어둠 속에 갇혀버린 침묵의 소리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거든요. 들으려면 뭐예요? 이 기준을 새롭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갇혀서는 우리는 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저기에 정신병원이 저렇게 존재함으로써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정신병원, 정신병 환자 이렇게 규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우리 이렇게 안심을 하는 거죠. 나는 정상이다. 왜? 나는 정신병원에 없으니까. 정신병원이 저기 저렇게 있음으로써 내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이 이 정신병원의 존재를 우리가 오히려 승인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에 대한 것을 존중해 줌으로써 그것을 더 공고히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교도소라는 그림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감옥이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는 곳이다라고 할 때 격리로서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감옥에서 정말 교도가 됐나요? 정말 새로움을 깨닫고 여러분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를까요? 그런 생각 안 하죠. 조두순은 결국은 또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국민 대다수는 다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두순을 더 가둬둘 법적 효력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교도소도 이런 거예요. 교도소가 저기 저렇게 있음으로써 사실 뭐예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구나 라는 안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교도소가 저기 저렇게 따로 있음으로써, 자, 교도소가 있죠. 교도소가 저기 저렇게 따로 있음으로써 이게 감옥이잖아. 감옥이 저렇게 따로 있으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감옥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가 감옥이라고요. 푸코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얘기함으로써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안심하고 있는 거지만, 푸코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도 미쳤을 수도 있어. 경계는 되게 애매한 거거든. 사실 우리도 똑같이 미친 건데 어떤 권력적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들만 저렇게 따로 희생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이라는 것을 저렇게 따로 둠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공권력을 투영해서 저렇게 교도소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뭐다? 그리 성공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이곳이 오히려 감옥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좀 나름대로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적으로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데, 정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는데, 근데 가끔 우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때요?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여러분 그 권력에 있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핵심적인 조항을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가? 정말로 우리는 이 국가의 어떤 운영권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 투표밖에 안 하죠.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투표를 할 뿐이지. 근데 그 투표가 정말 결정적이냐라고 볼 때 사실 항상 이 기득권자들, 정치인들은 항상 실패해 오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민주주의도 하나의 이 통치 계급이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뭐예요? 감옥과 감옥 아닌 곳, 정신병원과 정신병원 아닌 곳,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아닌 곳에 대한 것을 어떤 이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미셸 푸코가 하는 기획은 뭐예요? 그 정상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정상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동안 묻혀있던 이 타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동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영역, 비정상과 동일시되던 외부여서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간주하던 영역을 다시 사고한다. 비정상의 영역을 다시 사고하게 해주고 억압됐던 타자의 영역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푸코의 기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이 한번 사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경계를 허물기 위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계 허물기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데리다의 해체적 방법이죠. 동일자 내부의 균열, 정상성 안에서의 균열, 동일자 안에서의 균열로 이거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죠. 해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데리다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다? 푸코의 방법이죠. 강요된 침묵 속에 갇혀버린 이 타자의 목소리,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새롭게 사유하는 거죠. 동일자와 타자 사이에 동일자 자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에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갖고요. 양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경계선이 어떤 식으로 그어졌나를 통해 타자와 동일자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푸코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합리주의자, 반계몽주의자라는 푸코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사상을 단지 합리주의나 계몽주의의 반대문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푸코를 그냥 단순히 이런 근대적인 사상을 비판하면서 야, 푸코는 반합리주의자지, 반계몽주의자지, 야, 그렇게만 규정한다기보다는 자, 이성과 비이성, 계몽과 목매 사이의 경계선 자체를 허물려는 푸코의 노력은 그 경계선을 인정한 위에서 이성 아닌 비이성, 계몽 아닌 반계몽을 지지하는 반합리주의 태도와는 또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요 그림으로 보시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해체하고 싶어 한 거지, 정상성이 문제라고 해서 비정상이 더 좋다 이 얘기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푸코가 결국은 뭔가 정신병 환자가 더 좋다, 죄수가 더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고 거기에 있는 주어진 경계선에 대한 권력의 해체를 원하는 거죠. 그 권력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이쪽의 반대 극단으로 가서 이것을 미화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어때요? 그 푸코가 그렇다고 조커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폭력적으로 각성한 조커, 악당 조커를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할까?
그렇게 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조커를 좋아할까? 그렇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잘못된 사회적 시스템, 바뀌지 않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저항하는 거에서는 찬성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자기 옆에 있는 또 다른 약자를 죽인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겠죠. 자, 어쨌든 자, 역사적 구조주의 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역사적 구조주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푸코는 타자를 소통과 대화의 자리로 끌어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타자의 역사를 통해서 목소리를 끌어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동일자의 역사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거냐 이런 거죠. 그래, 타자의 목소리 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자, 우리 지금 고고학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있죠? 자, 동일자와 타자만 다시 한번 써보죠. 동일자와 타자, 어떤 정상과 비정상, 그죠? 권력과 권력 없음에 대한, 예속된 자들에 대한 이 경계선에 대해서 다시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묻혀진 타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일단은 동일자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그 소통의 자리를 끌어낼 수 있고, 타자의 역사를 먼저 또 연구해서 목소리를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자의 역사를 통해서 쓰고자 한 것이 말과 사물이고, 요게 말과 사물이 동일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본 거고, 광기 역사를 통해서는 이 억압된 타자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기의 역사는 미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자체도 하나의 광기인지도 모른다는 파스칼의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미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자체도 하나의 광기일 수 있다. 그래서 광기가 어떻게 해서 정상사회에서 배제되고 감금되며 결국은 치료돼야 될 병으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광기 역사예요. 광기 역사에서는 그래서 세 개의 시대가 나온다. 그래서 르네상스, 그리고 고전주의, 근대. 고전주의 시대와 근대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눠서 세 개의 이제 이게 푸코가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구나. 세 개의 시기로 뭔가 이 광기에 대해서 구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례를 들고 있죠. 노트르담의 꼽추 있잖아요.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결국은 저도 그 뮤지컬은 그 뭐죠, 영상으로만 조금 봤었는데, 이 노트르담의 꼽추가 나왔던 이 시대에서는 이 광인, 거지, 광대, 집시 등이 파리 시내의 일부를 정말로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런 게 좀 특이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물론 노숙자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노트르담의 꼽추를 보면 정말로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거지와 광대, 도둑과 집시 등이 파리 시내 일부를 차지하고 집단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나름의 규율과 처벌이 있고 나름의 질서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 노트르담에 있는 요 광인과 광대, 거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정상인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고, 때로 구걸도 하고 때로는 거래도 한다라는 거죠. 즉 함께 살고 있어요. 파리라는 도시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나중에 그들이 노트르담의 성당을 습격하는 것 역시도 이런 거래를 통해서였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봤어요? 그 모차르트에 대한 얘기죠. 영화. 저도 그 영화는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면 그때는 아예 시대가 달라요. 고전주의 시대의 말기거든요.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거. 예전에 저한테 그걸 이제 딱 고맙게 지적해 주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모차르트가 대략 시대적으로 보니까 낭만주의 쪽으로 갔겠구나 싶었는데 낭만주의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전주의의 마지막. 그래서 낭만주의적 색채도 좀 있지만 어쨌든 고전주의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차르트의 죽음 이후에 살리에르가 죄책감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그 정신병원이 잠깐 나와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어떤 이 광기, 어쨌든 혹은 고통당하고 격리당하고 괴로움 받고 있는 광인들이 따로 모여 살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격리됐죠. 그러니까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어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인이라는 분들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근데 아마데우스를 보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시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격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푸코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게 중세말 르네상스 시대 아니겠냐. 예. 언제가요? 노트르담의 꼽추회가 나왔던 그 부분이
뭔가 같이 살던 시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있죠. 웰컴 투 동막골에서 보면 강혜정이 바보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바보 한 명씩 있었잖아요. 동네 바보랑 같이 살잖아요. 문제가 없었죠. 예, 물론 되게 옛날 얘기겠죠. 요즘은 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이렇게 정신장애가 있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든 격리하려고 어떻게든 안 섞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옛날에 오히려 부모 세대에서는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마을마다 머리에 꽃 꽂고 있는 바보들. 근데 그 바보가 설령 놀림의 대상이더라도 그래서 격리했나요? 그래서 가둬버렸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마을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죠.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을 보면 그런 모습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강혜정의 저는 그 모습, 같이 사는 그 모습이 지금 이진경 선생님이 노트르담의 꼽추를 이제 서구적 역사 기준으로 본 거니까요. 푸코가 보기에는 바로 그게 오히려 중세 말에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기를 다루는 방식이 지금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광기는 뭔가 자꾸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조현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편견이 많아요. 무조건 가두자.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은 격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격리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항상 같이 살았던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죽음이 1791년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고전주의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고 노트르담 꼽추에서 보이는 병자 취급을 그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광인은 정상인과 따로 구별돼서 병자 취급을 받지 않았는데 그게 어때요? 이제 고전주의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이제 어떤 격리의 어떤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6세기 이후 거리의 불황자들은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을 가두던 수용소에서 이제 감금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어떤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살았다. 한편으로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신기가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어떤 영험함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뭔가 공동체성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점점점 어때요?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약간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들을 격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들은 미쳤다. 따로 격리해라. 알겠죠? 나병 환자 따로 가두고 어떤 종합병원이 처음으로 생기죠. 배제하고 감금하던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인은 다른 불황자와 함께 취급되었고 수용된 자들 가운데 빈자와 거짓 범죄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았대요. 가난한 사람, 거짓 범죄자들이 광인과 다 같이 가뒀대요. 초반에는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광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이들도 싫어하는 거야. 거지와 범죄자들도 공포와 정을 갖게 되었다.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거지나 가난뱅이는 모두 풀려나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죠? 납득이 될 거예요. 처음엔 가뒀지만 나중에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로는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 노동일손이 필요해. 어차피 거지와 불황아들은 노동력은 있잖아요. 일을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동안 가둬놓은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죠. 야 가서 일해. 너희들의 노동력 단순 노동력을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지와 불황아 이런 사람들은 다 풀어줍니다. 하지만 광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풀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리가 돼요. 근대는 개혁이라 불리는 조치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전에 차라리 동물적 존재로 취급되던 광인들, 극히 가혹한 처를 받던 광인들은 이제 인간으로 처우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르네상스 때를 보다 보면 우리 한 공동체였구나. 고전주의 시대, 뭐 16세기나 17세기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뭔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로 오면서 이들을 따로 감금하고 배제시키는 어떤 시대였죠. 근데 이제 푸코가 말하는 근대라는 것은 뭔가 이제 대개혁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제는 광인들을 그 이전처럼 정말로 동물로 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광기로 인해 아직 이성의 품 안에 들어오진 오히려 미수가, 그러니까 정말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인데 아직 부족한 인간, 병에 걸려 미쳐버린 환자 정도의 취급으로 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병 환자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제 근대 산물이 되는 거예요. 고전주의 때는 사실 거의 뭐 짐승처럼 여겼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인간의 인격과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나온 게 오히려 환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환자는 결국은 치료해야 될 주체인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의사도 부족했잖아요. 고전주의 때는. 근대는 어때요? 의사의 직군이 전문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정신과 전문도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공급 주체에 의사라는 직군이 생기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라고 이제 뭔가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치료돼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연구하는 의사분들이 생긴 거지만, 한편으로 또 그 의사 조직이 커지면 의사 조직에 의해서 그 정신병 환자들이 또 받쳐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신병 환자는 결코 줄어들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치유돼야 될 대상이다. 이제 그들은 감금은 안 당해. 그렇죠? 막 여기처럼 동물처럼 감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방이라고 보면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들은 종교나 도덕적 조치의 힘을 빌려 치유돼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는 자나 책임지를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더 가혹하게 감금하고, 역시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인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이들을 다루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다룬다. 참을성 많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규정 속에서 광인들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인 의사가 그들을 치료한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필히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의사는 주체고 환자는 대상으로서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보기에 정신병리학이란 광기를 배제함으로써 정상인의 사회를 테두리짓고 정의하려 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그들을 다루는 기술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진리나 과학이라고 할 어떤 특징도 사실상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신병리학이란 광기를 배제한다. 정신병리학이란 광기를 배제함으로써 정상인의 사회를 이제 테두리를 진 거예요. 정상인의 범죄는 여기까지, 너희 나가, 이거거든요. 역사적 과정의 그 산물이고 그들을 다루는 기술을 체계화한 것이다. 즉 그것은 진리나 과학이라고 할 어떤 특징도 사실상 결여하고 있는 것이고, 광기의 역사를 통해, 미셸 푸코는 광기 역사를 통해 광인이 타자로서 배제되고 침묵하게 된 과정을 드러내며 광기와 이성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광기 역사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성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틀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푸코의 기획이 뭐였다? 동일자와 타자의 이 경계선을 허물고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가 보통 정신병이라는 소재 속에서 이 책을 통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 파악해내면서 어떻게 시대적으로 정신병이 규정되었는가, 그리고 그 규정을 다 밝혀보니까 그게 뭔가 과학적이고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려 어떤 시대적 담론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일자의 역사인 그 말과 사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죠. 자, 동일자의 역사를 다루는 말과 사물은 이런 거예요. 사물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사물에 대해 판단하는 상이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초는 사고를 기능하게 해주는 무의식적 기초다.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며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 기초를, 그거를 여러분 이제 이거는 푸코의 어떤 용어예요. 에피스테메라고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둘 필요가 있고, 에피스테메, 알겠죠? 하나의 그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떤 우리의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의식적인 기초로서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고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 기초를 에피스테메라고 한다. 인식 틀이라고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푸코가 보기에 르네상스는 유사성의 에피스테메가 작용하고 있고, 고전주의 시대는 표상의 에피스테메, 근대는 실체 에피스테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 시대를 구성하는 어떤 인식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했죠? 그럼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돈키호테 사례를 들고 있는데, 돈키호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돈키호테를 통해 르네상스와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는 돈키호테는 유사성에 따른 사고방식, 유사성. 자, 풍차를 보고 뭐예요? 거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유사성의 사고방식이 있죠. 반면 거인과 풍차의 동일성과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고전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돈키호테 사고방식을 미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 사람들은 동일성과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성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돈키호테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호박꽃과 배추꽃이 어떻게 각고 다른지 분류하는 린네의 분류학이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대표하는 사례다. 이들은 표상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 믿었고, 자, 표상주의라고 됐잖아요. 아까 그 고전주의 상징은 표상이었죠.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떠오르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재현, 표상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재현한다고 믿었고, 표상들을 분류하면 사물들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할까? 어떻게 분류할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그 말은, 왜냐면 데카르트도 고전주의로 들어가니까, 생각, 그게 곧 표상이죠. 표상을 통해 직접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헷갈리네요. 르네상스가 아까 중세 말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성이라고 아까 표현했을 때 돈키호테 사례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그게 종교적인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라는 것도 어떤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신의 원리가 그럼 인간의 원리에도 이렇게 적용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뭐 유사성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거였다면, 표상의 원리는 우리가 뭔가 인식하는 그 틀이죠. 인식하는 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하면 인식하는 게 그 표상이잖아요. 표상으로 떠오른 그것이 저 실체와 같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 근대 에피스테메는, 자 이제 고전주의를 지나가서 좀 더 다음 세대인 근대 에피스테메는 고전주의 시대와 달리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체를 인정한다. 자,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은 실체는 뭐냐라고 할 때, 칸트의 사물 자체처럼, 우리가 칸트 배웠잖아요. 사물 자체처럼 표상이 닿지 못하는 외부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인정한다. 아까 표상의 세계는 그 표상으로 모든 실체와 다 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뭔가 실체가 정말 따로 존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근대 에피스테메는 이제 칸트 이후로서 따로 존재한다요. 실체는 외부의 실체가 따로 있다. 생물학도 예전에는 그냥 분류학이었더라면 이제는 생명이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그것을 기능하는 기관이나 특징을 근거로 새로 정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체 자체가 진화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역사라는 개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란 개념은 이 근대라는 시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지금 듣다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 안 가는데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과 사물 자체를 분석하는 거라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푸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과 사물의 위치는 어디다? 이 동일자의 역사를 추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에피스테메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푸코가 추적하는 건 결국은 그 시대에서 구성하는, 동일자를 구성하는 인식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대의 권력을 구성하는 인식틀, 이거를 말과 사물로서 추적하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푸코는 서로 상이한 사고의 무의식적 기초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은 이성이란 이름으로 동일하게 불리는 동일자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현재 포석과 배제의 선을 긋고 있는 이성이란 동일자를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마치 그 과학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 것처럼, 이성이란 동일자를 결국 우리는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어놓은 경계선이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구 문화의 가장 깊은 심층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통해서 나는 외관상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대지의 불안정성과 틈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이게 푸코의 말이에요. 대지는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한번 불안하게 꿈틀거릴 것이다. 이게 이제 말과 사물 서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고 전반을 규정하는 무의식적 기초를 문화의 가장 깊은 심층에서 찾아내는 시도가 레비스트로스의 이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쩌면 특정한 역사적 시기마다, 아까 우리가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를 구분한 것처럼 모든 사고의 선험적 기초를 이루는 일종의 선험적 구조인 셈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저작은 특히 구조주의적이라고 간주된다. 즉 말과 사물은 특히 구조주의적이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가 푸코와 달라지는 지점은 뭐냐라고 할 때, 레비스트로스는 사고법들 전체를 특징 짓거든요. 우리 레비스트로스 기억나나요? 야성적 사고 이런 거.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인류사 전체를 가로지르는 어떤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더라면, 푸코는 뭐예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들, 에피스테메,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따로 있고 근대 에피스테메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라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구조를 찾으려고 한 거라면 푸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성,
시대 1, 2, 3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대 1, 시대 2, 시대 3 이런 식으로 에피스테메가 그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방식과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 구조를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푸코는 반대로 이 다양함을 다양함으로써 인정하려 한 데 있다. 더 나아가 이 다양함을 하나의 산업적 구조로 포괄하려는 시도를 또 하나의 동일화하려는 시도고 동일자의 논리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보편성과 완벽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말로 푸코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푸코는 그것을 오히려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사상을 단순히 구조주의라고 이름으로 부르기 곤란한 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푸코의 이 시도를 관통하는 멘탈리티는 분명 사고 밑바닥에 어떤 심층 구조를 찾아내려는 것인 점에서 구조주의적이긴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역사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또 역사적 구조주의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진경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레비스트로스는 그냥 그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어떤 보편 구조라면 푸코는 시대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인식 틀에 대한 보편 구조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즉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지만 역사적 구조주의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진경 선생님의 코멘트였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푸코의 첫 번째 시기 고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기 이제 계보학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쉬었다가 2편, 3편에서 3편은 따로 안 끊을 거고요. 두 번째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